1919년도의 상황에서 이제 3.1운동의 정신을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보면 3.1운동은 소위 말하면 종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촉발이 됐습니다. 이제 3.1운동을 할 때 이제 나라 이름을 뭘로 할 건지, 누가 임금을 할 건지. 그러니까 대한제국이 망했으니까 독립운동은 당연히 무슨 운동이라 돼요? 대한제국 부흥운동이 돼야 된다. 대한제국 만세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임금이 될 거냐? 나라를 저렇게 바보같이 잃어버린 저 인간들이 또 임금이 된다고? 이 사람들이 동의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쭉 내려왔던 그런 이 두 가지 독립, 이게 지배 질서로부터의 독립, 외세로부터의 독립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3.1운동에 와서 공식적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라 이름이 뭐다? 대한이라는 나라 이름은 대한제국에서 그대로, 나라 이름은 그대로 계승을 하고, 그런데 제국이 아니라 뭐다? 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다. 새로운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으로부터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나라는 광복만 되잖아요. 되찾은 나라일 뿐만 아니라 무슨 나라이 된다? 이것은 그전 나라와는 전혀 다른, 이 주체가 다른 새로운 나라여야 된다.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이 대한제국 부흥운동이 아니라 대한민국 수립운동으로 이게 정리가 됐다. 뭐 아직 공식적인 역사에서는 인정을 안 하지만은 이런 것을 대한민국 수립운동으로 이것을 향도한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이제 백영성 스님이었다. 3.1운동의 민족대표로 불교계를 대표해서 참여하신 분이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대한제국이 망할 때 일본은 대한이라는 용어를 앞으로 못 쓰게 한 거예요. 그리고 늘 부르던 뭐로 불러라 그랬다? 조선이라고 불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한일합방위원회는 대한이라는 용어를 못 쓰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용어를, 늘 부르던 조선이라는 용어를 쓰게 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독립의 뜻이 있는 사람은 자꾸 대한의 용어를 쓰려고 했던 거예요. 당시에는 대한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어때요? 금기였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호를 쓰는 것에 대해서 이 33인들 중에도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거는 일본이 반국가 사범으로 금지하는 용어인데 이걸 쓰게 되면 어때요? 이거는 큰 죄를 짓게 되잖아요. 초기에는 이제 독립운동을 선언하자가 아니라 독립을 청원하자. 안 그러면 자치를 요구하자. 이런 요구가 많았다는 거. 아니다. 우리는 일본에게 무슨 요구하기는 왜 요구하느냐. 우리는 당당히 대한의 독립을 선언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선포해야 된다. 이게 이제 대한민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해 임시정부에도 뭐가 됐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형성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대한독립만세였어요. 그러나 일반 시민이 많이 참여하면서는 다 뭐라고 불렀을까? 조선독립만세. 현실은 이렇게 불렀어요. 왜냐하면 그게 일상적인 용어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대한독립만세와 조선독립만세 이 둘 중에 공식적으로는 대한독립만세고 이제 일상적으로는 조선독립만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운동에서 바로 일본으로부터 빼앗긴 나라를 되찾아서 외세로부터 독립하자는 독립정신과 이제 왕이 나라의 주인인 데서 뭐다? 민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5천년 역사, 그전은 뭐였고 왕이 나라의 주인, 임금이 나라의 주인이었고 지금부터는 뭐다?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시작이 돼서 이제 선포는 했지만은 결국은 국내에서는 1년 안에 일본의 그 무력 탄압에 의해서 이제 많은 희생을 치르고 이것이 이제 1년 여간의 투쟁을 통해서 가라앉게 되고 1920년이 되면서 국내는 다 진압이 돼버리고 외국에서 아무 나라도 큰 나라가 호응을 안 하고 그러니까 임정의 요인들은 명망가들이 모여놓으니까 뭐 갑론을박마지 아무런 진척도 없고 이렇게 되니까 현장에서 이제 그동안에 독립 준비를 해왔던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실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같이 저렇게 무력으로 사람을 짓밟는 사람들한테 평화적으로 호소한다. 이건 애초에 잘못된 생각이다. 그러니까 칼에는 칼로, 총에는 총으로, 무력에는 무력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소위 무장독립 투쟁의 요구가 급격하게 이제 19년 말부터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누가 아무나 무장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도 출신들도 무장을 준비하고 연해주 출신도 무장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서간도 출신들도 이제 무장을 준비할 수 있는 왜냐하면 지식 기반이 있고 굉장히 외진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장 독립을 하면서 이제 이 요구가 되면서 이제 연해주에서 제일 먼저 이제 이런 이제 요구가 있지만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러시아는 이 백군과 홍군 사이에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황제를 지지하는 이 백색 군대와 그 다음에 혁명을 지지하는 적색 군대 사이에 내전을 오래 했지 않습니까? 이 백색 군대는 황제 군대로서 러시아하고 이렇게 일본하고 협력 관계 때문에 이 우리의 운동에 여러 가지 간섭을 했는데 이 러시아 혁명 정부는 모든 식민지를 포기한다고 선언하고 식민지 해방 투쟁을 지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뭐 좋아서가 아니고 이 나라의 독립을 지지해 주니까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 혁명 정부를 지지하게 된 거예요. 그게 러시아에 있는 우리 동포들 혁명운동가도 처음에는 관망하다 나중에 다 이제 러시아 적군 쪽으로 지지를 갖게 되니까 이제 이 전쟁이 어떻게 됐나 하면 일본은 우리 독립군을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러시아 백군하고 힘을 합해가지고 이제 러시아 적군과 독립군을 이제 공격한 거예요. 그게 이제 1920년도에 소위 말해서 4월 참변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러시아 독립운동의 대부인 최재형 선생도 그때 체포돼서 죽었죠. 이렇게 해서 그 연해주에 있던 우리 독립운동 지도자들이 많이 그때 참살당했다, 희생이 됐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분들이 연해주는 이게 무장 독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홍범도라든지 이런 사람이 원래 연해주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건너간다? 연해주에서 북한도는 바로 갈 수 있거든. 하루에도 걸어가 갈 수 있거든. 그러니까 북한도로 넘어가서 이제 여기에 교민사회도 또 듣고 거기에 또 독립운동을 준비하는 사람들과 결합하면서 이제 6월에 뭐가 일어났다. 홍범도 장군이 지휘하는 이 봉오동 전투. 10월에는 김자진, 홍범도 연합군들이 지원하는 청산리 전투가 벌어지면서 소위 게릴라 부대가 유격 부대가 일본 정규군을 봉오동 전투는 중대 병력을 괴멸시켰고 소위 청산리 전투는 사단 병력을 괴멸시키는 그런 큰 전과를 올리게 됐다. 이것이 이제 국내에 전해지면서 3.1운동의 그 좌절로 인해서 굉장히 시리에 빠져있던 사람들에게는 막 엄청난 그런 성과로 다가온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일본 정부는 이제 많은 병력을 어디다가 이제 국경을 넘어서 중국에다가 진주를 시키고 그 만주 군벌인 장장님이한테 이 사람들 보호하거나 빨리 내보내라. 안 내보내면 어때요? 바로 군사작전 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만주 군벌 장장님이 더 이상 보호를 못하니까 떠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이제 북한도를 떠나가 어디로 갔다? 이제 러시아하고 연결해봐. 이때 러시아 혁명정부가 들어선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오너라. 우리가 보호해줄게. 이제 러시아에도 우리 독립군들이, 무장 독립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러시아로 넘어갈 때 여러 군데에서 뭐 200명, 300명, 50명 이렇게 많은 부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대들이 전부 이제 밀산에 직결을 한 거예요. 그래, 거기다가 한 3천, 4천 명 정도 되는, 이제, 그 정도라면 이제, 연대병력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이제 대부대로 이걸 탁, 단일 부대로 조직해가, 그래가 러시아에 가야 돼. 우리의 발언권도 있고, 주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뭐 홍범도 부대, 뭐 김자진 부대, 말 것 없이 많은 열 몇 개의 부대를 거기서 모아가 이제 서희를 총재로 해서 이제 독립군 연합부대를 조직해가 소위 자유시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건너간 거예요. 흥룡강성에서 넘어서 러시아로 건너갔는데 이 부대, 이건 저 군대 크잖아. 이 부대를 누가 지휘할 거냐, 이 부대의 지휘권을 누가 가질 거냐를 가지고 러시아 안에 있는, 소비에트 안에 있는 우리 그 독립군의 두 개의 서로 다른 부대가 있은 거예요. 하나의 부대는 상해 임정하고 밀접히 관계 있는,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자들이 아닌, 그러니까 거기에 동조하지만은 공산주의자 아닌 우리 민족의 독립을 주로 지향하는 그런 부대고, 하나의 부대는 완전히 러시아 공산당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 민족 출신들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부대의 지휘권을 누가 가질 거냐, 지끼리 싸우게 된 거예요. 이렇게 싸우게 되면서 이제 결국은 소위 이르쿠츠파라고 하는 러시아 공산당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사람들이 이제 러시아 혁명 정부로부터 이제 이 공권을 받아가 이제 러시아 군대를 가지고 이제 이걸 무장해제를 시키려고 하니까, 이분들이 무장해제를 저항하니까 그걸 갖다가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독립군들이 슬프게도 이 정산리 봉오동에 현격한 공로를 세웠던 사람들이 이제 일본에 쫓겨가지고 만주에서 보호를 못 받다가 러시아에 갔다가 소위 이걸 흑하사변 또는 그러니까 흥룡강 그 강변이 있거든요. 그래서 흑하사변 아니면 자유시 참변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그 전체가 괴멸이 돼버렸어요. 많은 사람이 죽고 도망가고, 이제 뭐 어떤 그 의지가 꺾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홍범도는 뭐 어떻게 해가 와가지고 연희주로 돌아와서 그 이후에는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고, 서일 총재는 책임을 지고 이렇게 자결해버리고, 뭐 이렇게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러니까 일부는 돌아와서 다시 이 북한도로 돌아와서 이제 무장 투쟁을, 고려혁명군을 새로 건설하는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 흩어졌어. 거기서 이제 나와가지고 뭐예요? 이제 이런 주로 게릴라, 즉 테러적으로 이제 중심으로 하는 이제 무정부주의자들도 나오고, 이제 이렇게 이제 흩어져 버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이름으로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이념하고 관계없이 싸우던 무장 독립은 이렇게 해서 막 거의 종말을 고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슬프고 아픈 그런 나라 이런 사람들의 슬픔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뭐 젊은이들은 계속 이제 일제 압제에 저항해서 싸우게 되는데 이제 이 러시아의 소위 혁명이 성공하면서 소위 국제공산당인 이 코민테른의 지시를 받고 이제 주로 활동하는데 이때 이제 중요한 과제가 일국일당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선 사람인데 러시아가에 산다고 그럼 내가 민족주의를 이 공산주의는 좀 부정하거든요. 그럼 내가 러시아에 가서 있으면 내가 바로 러시아에 뭐가 돼야 된다? 공산당이 돼야 돼. 내가 중국 가면 내가 뭐가 돼야 된다? 중국 공산당이 돼야지. 내가 중국 살면서 나는 조선 공산당 한다. 이런 것이 안 되는, 그러니까 민족이라는 나라를 넘어서서 만국의 노동자들이 어때요? 하나로 단결해야 한다는 그런 이제 국제 코민테른의 그런 지시 때문에 이 연해주에 있는 많은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그냥 소비에트 공산당 산하에서 항일투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이름으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무리 많이 해도 국제사회에서 보면 그거는 어느 나라의 운동의 일부다. 러시아의 항일운동의 일부가 될 거 아니에요. 또 중국에서 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된다? 중국 공산당에 소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택동 부대의 산하에 있는 동북항일연군의 소속으로 싸우는 거지 대한민국이나 조선 민족의 이름으로 싸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니까 국제사회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개개인 우리 민족으로 볼 때는 엄청난 그 청산리 봉오동이 유가 아닐 정도로 항일투쟁을 했지만은 대한제국이든 대한민국이든 조선 뭐든 이런 이름으로 싸운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국제사회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연합군이 볼 때는 뭐다? 일본의 일부예요. 독립을 시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일본군에 똑같이 협력하는 일본의 일부로 그들은 인식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포츠담 회담에서 누구 만났다? 루즈벨트하고 처칠하고 누구하고? 스탈린하고 3명 만나니까 여기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얘기해 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체극에 독립 문제가 안 나오잖아요. 결국은 이제 이 일본은 이제 일본하고 전쟁하는데 가장 큰 희생을 치른 게 미국이니까 미국이 무장해제를 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군이 만주는 무장해제를 하기로 했다면 일본군 무장해제를. 그러면 이제 조선반도를 어떻게 할 거냐, 한반도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이제 소비에트는 자기가 하겠다고 그러고 미국도 자기가 하겠다는 거. 이게 이제 타협이 안 돼가지고 결국은 38도 선을 나눠가지고 어때요? 북쪽은 소비에트가, 남쪽은 미국이 하는 걸로. 그러니까 무장 해제를 하는 걸로 첫째 뭐가 됐고 분단이 됐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모스크바 삼상회에서 뭐가 결정됐다? 신탁 통지를 3년간 하게 됐고, 그 신탁 통지하는 기간에 북쪽은 러시아, 소비에트는 김일성을 내세워가지고 임시정부를 운영하도록 했고, 이쪽은 이제 이승만을 내세워가지고 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신탁이 끝날 때 남쪽은 이승만이를 부정투표를 하든지 뭐든지 해가 이승만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켰고, 북쪽도 해가 김일성이가 당선되니까 각각 다 자기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을 내세워서 결국은 두 개의 국가로, 그러니까 그전에는 외세에 의해서 갈라졌다가 이제 그들의 지원을 받고 두 개의 독립국가가 들어서 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분단이 이제 영속적으로 지속되게 됐는데, 이것이 이제 북한에서 이제 통일전쟁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항미전쟁이라고도 하는 이제 6.25 전쟁이 나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어때요?
결국은 휴전이 맺어지고 지금까지 이제 분단이 계속이 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결국은 오늘 우리가 독립운동을 생각해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이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른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북한도 같은 예를 든다면 거기에 이 인구당 독립운동에 참여한 사람의 수를 말하면 우리 조선인들은 이 중국 사람에 비해서 10배가 넘습니다. 그만큼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 특히 여성 독립운동가 희생된 사람들을 보면 이 중국 사람들은 뭐 300 몇십 명 중에 3명밖에 없어요. 다 조선 여성들. 그만큼 이 독립운동에 많은 노력을 했다. 국내외적으로.